죽지 마. 놔두고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보통 사연이라 하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제가 그 끝을 먼저 보고 말았어요. 한겨울 강원도 산골짜기 허름한 호스피스 병동.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 끝 6인실 침대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창밖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그냥 맞고 있더라고요. 그 노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산맥처럼 솟아 있었고 그 위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울 수 없는 칼자국 흉터가 손가락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강태창. 나이 75.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성운그룹 명예회장을 50년간 그림자처럼 지켜온 보디가드였어요. 특수부대 UDT 출신. 온몸에 칼자국과 총상 흉터가 가득한 사람. 그 흉터 하나하나가 전부 단 한 사람을 지키다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아무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사직서 한 장만 달랑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5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던 사람이 아침마다 차 문을 열어주던 그 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직서를 발견한 사람. 윤서연 70살. 성운그룹 명예회장. 대한민국이 아는 그 성운그룹의 창업주 외동딸이자 그룹을 반세기 동안 이끌어온 여자. 서연 회장님은요, 젊었을 때 재벌가 딸답게 차갑고 단호하기로 유명했어요. 이사회에서 남자 임원들이 벌벌 떨 정도로 카리스마가 대단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빈자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래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더래요. 태창 씨가 어디 간 거야? 서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0년이에요, 여러분. 50년. 20살 때부터 일흔이 될 때까지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면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아파도 열이 나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으니 서연 회장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서연 회장님에게 태창 씨는 그냥 경호원이 아니었거든요. 50년 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서연 회장님이 20살 꽃다운 나이였을 때 일입니다. 그때 서연 회장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운그룹 창업주 윤 회장님이 갓 전역한 특수부대 청년 하나를 딸의 전담 경호원으로 배치했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롭고 말수가 적은 청년. 강태창? 25살이었어요. 서연 회장님은 처음에 태창 씨가 싫었다고 해요. 어딜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까 숨이 막혔대요. 저 사람 좀 떼어놔요, 아버지.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불평했대요. 그런데 그해 겨울 사건이 터졌어요. 서연 회장님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납치를 당한 겁니다. 경쟁 기업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승합차가 서연 회장님의 차를 가로막고 칼을 든 남자 4명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태창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맨손으로요. 총도 없이 방탄조끼도 없이 오로지 자기 몸 하나로 서연 회장님을 감쌌어요. 칼이 등을 찔렀어요. 1번, 2번, 3번.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도 태창 씨는 이를 악물고 서연 회장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아가씨,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피범벅이 된 입으로 그 말만 반복하더래요. 그날 이후로 서연 회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에 실려간 태창 씨는 등에 27바늘을 꿰맸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어요. 서연 회장님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처음엔 아버지 대신 문병 간다고 핑계를 댔죠. 그런데 매일 가더래요. 과일을 깎아서 가져가고 경호원 주재의 입원실이 너무 좁다며 난리를 치고 결국 특실로 옮겨놓고 그때부터였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날 그 비오는 밤 자기 등에 칼을 3번이나 맞으면서도 아가씨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서연 회장님 가슴에 영원히 박혀버린 거예요. 하지만 말이에요. 이게 1970년대 대한민국이에요. 재벌 총수의 외동딸이 경호원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연 회장님도 그걸 알았고 태창 씨는 더더욱 알았어요. 태창 씨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경호 임무에 복귀했고 서연 회장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가씨라고만 불렀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서연 회장님이 30에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할 때도 태창 씨는 웨딩카 문을 열어주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표정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런데요, 여러분. 서연 회장님은 그때 봤대요. 태창 씨가 웨딩카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을 감는 걸, 그리고 주먹을 꽉 쥐는 걸,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딱 3초였대요. 딱 3초만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제 위치에 섰대요. 서연 회장님은 그 3초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아, 이 사람도 나를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날은 자기 결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꿀꺽 그 마음을 삼켰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태창 씨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연 회장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떴을 때도 서연 회장님이 홀로 그룹을 이끌며 수많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싸울 때도 늘 반발짝 뒤에서 지켰어요. 두 번째 납치 시도 때는 총알을 어깨로 막았고 3번째 때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왼쪽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도 태창 씨는 절뚝이면서도 서연 회장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서연 회장님이 그만 쉬어요. 태창 씨라고 하면 태창 씨는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제 삶의 유일한 임무는요. 아가씨가 무사히 웃으시는 겁니다. 그 말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 서연 회장님은 7순이 되었고 태창 씨는 75이 되었어요. 서연 회장님은 그룹의 명예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8시 태창 씨가 차 문을 열어주고 서연 회장님이 오늘도 수고해요. 태창 씨라고 하면 태창 씨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네, 아가씨라고 대답하는 것. 50년째 반복되는 이 작은 의식이 서연 회장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의식이 깨졌어요. 차 앞에 태창 씨가 없었어요. 대신 서연 회장님의 책상 위에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강태창 올림. 단 3줄. 50년의 세월이 고작 3줄로 끝이 난 거예요. 서연 회장님은 그 사직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글씨가 떨리고 있었대요. 예전의 태창 씨 글씨체가 아니었대요. 힘이 하나도 없는 가늘게 흔들리는 글씨. 서연 회장님은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사람 아픈 거다. 아주 많이 아픈 거다.
그래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어요. 전직 정보기관 출신 임원한테 부탁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고 태창 씨의 옛 동료들, 참전용사 모임, 동네 슈퍼 아줌마까지 다 뒤졌어요. 그런데 태창 씨가 워낙 특수부대 출신이라 흔적을 감추는데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서현 회장님은 잠을 못 잤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비서가 회장님 식사하셔야죠라고 하면 태창 씨 찾으면 먹을 거야 라고만 했대요. 2주가 지나도 태창 씨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서현 회장님은 점점 초췌해져 갔어요. 볼이 쑥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진주 목걸이가 헐렁해질 만큼 목이 가늘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회장님, 경호원 한 명 때문에 이러시면 그때 서현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호원이 아니야.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대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아무도 몰랐어요. 50년을 숨겨온 마음의 무게를요. 그러다가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태창 씨의 옛 UDT 동기 박노인이라는 분이었어요. 서현 회장님이시죠? 태창이가 저한테 한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요.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조용한 데서 쉬려고 한다고 강원도 쪽이라고만 했습니다. 서현 회장님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강원도요? 강원도 어디요? 그건 태창이가 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혹시 정선이나 태백 쪽 호스피스가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그 친구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단어가 서현 회장님의 귀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서현 회장님은 그 전화를 끊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헬기 준비해. 비서가 당황했죠. 회장님, 지금 밤 11시인데 헬기 준비하라고 했어. 서현 회장님의 목소리가 그날 밤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대요. 그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대요. 공포.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님이 적대적 인수합병 앞에서도 납치범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여자가 태창 씨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서현 회장님의 앞을 막아섰어요. 서현 회장님의 외아들 최진호, 성운그룹 현 부회장, 나이 48. 이 사람은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뼛속까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건 성씨뿐이고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건 재산뿐인데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태창 씨를 어렸을 때부터 집 지키는 게 취급했어요. 태창 씨가 자기 어머니 목숨을 몇 번이나 구했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알면서도 경호원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진호가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나타난 이유는 간단했어요. 누군가한테 보고를 받은 거죠. 어머니가 경호원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진호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고작 경호원 나부랭이 때문에 한밤중에 헬기를 띄우신다고요? 성운그룹 명예회장이 정신 나간 짓을 하시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현 회장님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비켜. 딱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진호는 비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성을 잃으셨으니 제가 대신 판단하겠습니다. 헬기 출발 취소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현 회장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차갑게, 아주 차갑게, 내가 감히. 서현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현 회장님은 후자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더 무서운 사람.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헬기를 취소시켜? 내가 이 그룹에서 숨쉬고 있는 것도, 내가 그 양복을 입고 있는 것도 전부 내 결정이야. 그리고 그 결정을 50년간 지켜준 사람이 바로 그 경호원 나부랭이야. 당장 비켜.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눈빛 앞에서는 감히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물러서면서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두고 보십시오, 어머니. 경호원 하나 때문에 그룹을 망치시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서연 회장님은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어요. 새벽 1시 서연 회장님은 결국 헬기 대신 자가용을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직접 운전을 했대요. 70세 노인이 한겨울 새벽에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직접 운전을. 비서가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니까 됐어. 내가 갈 거야라고 했대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서연 회장님은 강원도 지역 호스피스 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정선, 태백, 영월, 평창 한 곳 전화할 때마다 강태창이라는 환자 없습니까? 물었어요. 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서연 회장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더 세게 떨렸어요. 7번째 전화였어요. 태백에서 좀 더 들어간 이름도 잘 모를 작은 마을의 호스피스 병원.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강태창요? 잠깐만요. 201호에 계신 분이요? 네, 계세요. 서연 회장님이 그 순간 차를 갓길에 세웠대요. 핸들을 잡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냥 울었대요. 소리 없이. 70년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는 사람이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서 울었어요. 찾았다는 안도감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뒤섞여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 다 한 거예요. 새벽 4시쯤 서연 회장님은 그 호스피스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짜 작은 곳이었대요.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주차장에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고 산골짜기에 쓸쓸하게 서 있는 2층짜리 건물. 서연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면서 다리가 풀렸대요. 이 안에 태창 씨가 있다. 50년간 자기를 지키던 그 사람이 이런 곳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다. 그 생각에 다리가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삐걱거리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와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서연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명품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70대 여성이 새벽에 홀로 이런 곳에 나타났으니까요. 201호요? 복도 끝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서연 회장님은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긴 복도. 낡은 리놀륨 바닥에 서연 회장님의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복도 끝 201호. 살짝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왔어요. 서연 회장님이 문을 밀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6인실이었는데 다른 침대는 다 비어 있었어요. 맨 구석, 창문 바로 옆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 뼈만 남은 몸으로. 서연 회장님이 알던 강태창은 185cm에 90kg가 넘는 거구였어요. 특수부대 출신답게 어깨가 넓고 팔뚝에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뼈 위에 가죽을 씌운 것 같은 앙상한 노인이었어요. 태창 씨? 서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발을 떼기가 무서웠대요. 가까이 가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침대 곁에 서니까 태창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지고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왼쪽 턱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50년 전 서연 회장님을 칼잡이들로부터 지키다 생긴 바로 그 흉터. 서연 회장님은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태창 씨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그 위에 대고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대요. 50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대요. 그때 태창 씨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초점이 안 맞는 눈으로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 위에 얹혀진 은빛 머리카락을 봤어요. 그 순간 태창 씨의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아가씨?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요. 놀라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황송함이었어요. 왜 이런 곳에 오셨냐는 듯이, 왜 이런 누추한 데까지 찾아오셨냐는 듯이 죽어가면서도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서연 회장님이 고생하시게 돼서. 태창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왜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50년을 같이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데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죽으려고 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태창 씨가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 회장님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어요. 그런데 손에 힘이 없어서 손가락이 서연 회장님 뺨에 닿기도 전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서연 회장님이 또 울었어요. 50년 전에는 칼잡이 4명을 혼자 막아내던 그 손이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한 방울 닦아줄 힘도 없다니. 태창 씨가 입을 열었어요. 숨이 차서 한 문장을 말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아가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아가씨가 아시면 마음이 아프실 테니까. 차라리 모르시는 게 아가씨한테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바보야. 바보. 50년을 곁에 있었으면서 나를 그것도 몰라?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아플지 그건 왜 생각을 못해? 당신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가씨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당신. 태창 씨의 마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남자가. 여러분, 서연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태창 씨의 앙상한 손을 놓지 않은 채로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죽으려 해? 이 한마디가 50년간 모든 걸 참아온 여자의 선언이었어요. 서연 회장님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새벽 5시에 성운그룹 의료재단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한마디 했어요. 지금 당장 헬기 보내. 태백이야. 환자 1명 서울로 옮긴다. 이사장이 당황해서 물었죠. 환자가 누군데 회장님이 직접 내 사람이야. 딱 3글자. 내 사람. 그 3글자에 50년의 세월이 다 담겨 있었어요. 1시간 뒤 의료 헬기가 호스피스 병원 앞 공터에 착륙했어요. 산골짜기 작은 병원 앞에 수십억짜리 의료 헬기가 내려앉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대요. 간호사들도 입이 떡 벌어졌고요. 서연 회장님이 직접 태창 씨의 들것을 밀면서 헬기까지 동행했어요. 태창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태창 씨, 5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제 삶의 유일한 임무는
아가씨가 무사히 웃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내 삶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이 무사히 웃는 거예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연 회장님은 태창 씨를 성운의료원 최상층 VVIP 병실에 입원시켰어요. 그 VVIP 병실이요.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급 환자만 사용하는 곳이에요. 벽지가 실크고 침대가 전동식이고 간호사가 3교대로 전담 배치되고 창문 밖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태창 씨가 그 병실에 들어서면서 당황했대요. 아가씨, 이건 너무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말을 딱 잘랐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면 청와대 병실도 모자라. 50년 동안 맞은 칼이 몇 개야. 총알이 몇 발이야. 당신은 이 나라 어떤 훈장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입 다물고 누워 있어요. 그날부터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명예회장이 보디가드의 간호사가 되었어요. 서연 회장님은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했어요. 아니, 출근이 아니라 거의 상주했어요. 태창 씨 병실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같이 zas어요. 태창 씨가 새벽에 통증으로 끙끙 앓으면 서연 회장님이 직접 등을 주물러 줬어요. 그 등이요, 흉터투성이인 등이에요. 칼자국, 총상 흉터, 수술 자국, 세월의 지도 같은 등. 서연 회장님이 그 흉터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약초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태창 씨가 몸을 움츠렸대요. 아가씨, 보기 흉합니다. 서연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보기 흉하다고? 서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화난 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미어져서 떨리는 거였어요. 이 흉터가 없었으면 나는 20살에 죽었어. 이 흉터가 없었으면 성운그룹도 없었어. 이건 당신의 훈장이야. 이건 당신이 나를 사랑한 증거야. 사랑. 그 단어가 서연 회장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순간이었어요. 태창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대요. 아가씨 그 말씀은 알아요. 나도 알아요, 태창 씨. 당신이 50년 동안 입 밖으로 못 낸 거. 나도 50년 동안 삼키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안 삼킬 거예요. 50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50년을 참은 거예요. 서연 회장님은 재벌 딸이라는 이유로, 태창 씨는 경호원이라는 이유로, 서연 회장님은 아가씨라는 호칭 뒤에 숨은 사랑을 50년째 읽고 있었고, 태창 씨는 네, 아가씨라는 대답 속에 50년째 고백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등을 닦아주다가 말했어요. 태창 씨, 나 고백할 거예요. 지금. 듣기 싫어도 들어요. 태창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 20살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비 오던 그날 밤 당신 등에서 피가 쏟아지는데도 아가씨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부터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당신을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어요. 태창 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요. 이 사람이요. 칼에 찔려도 안 울고 총에 맞아도 안 울고 무릎이 부서져도 안 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서연 회장님의 고백 한마디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태창 씨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요, 아가씨. 그게 전부였어요. 저도요. 단 3글자. 그런데 그 3글자가 5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감히 재벌가의 딸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죄스러워서 50년 동안 저도요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던 남자가 드디어 그 3글자를 뱉어낸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의 세계가 달라졌어요. 서연 회장님은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이사회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죠. 서연 회장님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서서 말했어요. 오늘부로 내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내 남은 시간은 한 남자를 살리는 데만 쓰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서연 회장님이 손을 들어 모두를 침묵시켰어요. 반세기 동안 이 그룹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단 한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그룹보다 소중하냐고요? 네, 소중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성운그룹이면 대한민국 10대 그룹이에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에요. 그런 그룹의 명예회장이 이사회 한복판에서 경호원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재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서연 회장님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이사회 선언 직후 서연 회장님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태창 씨의 침대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이제 나 백수야. 당신한테만 집중할 거야. 태창 씨가 놀란 눈으로 서연 회장님을 봤어요. 아가씨, 그룹은요, 그룹보다 당신이 중요해. 그때부터 서연 회장님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태창 씨의 아침 죽을 직접 끓여요. 평생 요리라곤 한 번도 안 해본 재벌 회장님이 인터넷으로 죽 끓이는 법을 검색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엔 죽이 아니라 풀이었대요. 태창 씨가 그 풀 같은 죽을 한 숟갈 떠먹고 힘겹게 웃으면서 맛있습니다. 아가씨라고 했을 때 서연 회장님이 거짓말하지 마, 나도 먹어봤는데 끔찍해라면서 둘이 같이 웃었대요. 그 웃음이요. 태창 씨가 병원에 온 뒤 처음 웃은 거래요. 의사가 그랬대요. 환자분이 웃으시는 거 처음 봅니다. 무슨 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서연 회장님은 태창 씨의 휠체어도 직접 밀었어요. 날씨 좋은 날이면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햇볕을 쬐었어요. 태창 씨가 민망해하며 아가씨, 간호사분들이 밀어주시면 되는데 라고 하면 서연 회장님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말했어요. 50년 동안 당신이 내 차 문을 열어줬잖아. 내가 당신 휠체어 모는 건 50년치 이자도 안 돼. 옥상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태창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저 하늘 참 맑습니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무릎 위에 담요를 다시 여며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맑은 날 많이 보여줄 거야. 각오해.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서연 회장님이 평생 간직해온 물건 하나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낡은 군번줄이에요. 태창 씨의 군번줄. 50년 전 태창 씨가 서연 회장님을 칼잡이들로부터 구하고 병원에 실려갈 때 목에서 떨어진 군번줄을 서연 회장님이 주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대요. 태창 씨 피가. 서연 회장님은 그 군번줄을 세탁하지 않았어요. 피자국 그대로 50년을 간직했어요. 옷장 깊숙한 서랍 안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어요. 그게 서연 회장님의 유일한 비밀이었어요. 어느 날 밤 서연 회장님이 그 군번줄을 꺼내 태창 씨에게 보여줬어요. 태창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제 군번줄 아닙니까?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서연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주었어. 당신 피가 묻은 채로.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가지고 다녔어. 내 부적이었어. 태창 씨가 그 낡은 군번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녹이 슬고 글씨가 반쯤 지워진 군번줄. 그 위에 검게 변한 핏자국. 태창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가씨가 50년 동안 이걸요? 응. 내 보물 1호야. 태창 씨가 그 군번줄을 가슴에 꾹 안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처럼. 그 이후로 두 사람은 70대의 늦깎이 연인이 되었어요. 50년간 아가씨와 경호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야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태창 씨는 습관이 안 고쳐져서 자꾸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서연 회장님이 서연이라고 불러요라고 하면 태창 씨가 입을 벙긋거리다가 서연 이렇게 겨우 뱉어내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리더래요. 75세 노인이 얼굴 빨개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서연 회장님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웃었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었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늦깎이 데이트가 어떤 건지 아세요? 70대, 75세.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에 로맨스를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요, 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 두 사람 앞에서는 진짜였어요. 서연 회장님이 어느 날 태창 씨한테 그랬어요. 우리 데이트하자. 태창 씨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 데이트요? 아가씨, 저는 병원 밖에 나갈 수가 누가 밖에 나가자고 했어? 여기서 하는 거야. 서연 회장님이 VVIP 병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하얀 식탁보를 깔고 촛불을 켜고 꽃병에 장미 한 송이를 꽂았어요. 그리고 병원 식당에서 가져온 밥을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서 차렸어요. 태창 씨가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으면서 서연 회장님이 부축했어요. 서연 회장님 팔을 잡는 태창 씨의 손이 떨렸어요. 민망해서 떨리는 건지 감동해서 떨리는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촛불이 일렁이는 사이로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서연 회장님이 먼저 웃었어요. 50년 전에도 이러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했잖아. 태창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아가씨가 20살 때 한 번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앞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떡볶이? 서연 회장님이 눈이 커졌어요. 당신, 내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네. 화요일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리시면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드셨습니다. 항상 보통 맛으로 시키셨고 꼭 어묵 국물을 한 잔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드실 때 아가씨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서연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50년 전의 화요일, 20살의 자기가 떡볶이를 먹을 때의 표정까지 기억하는 남자. 그때 같이 먹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세 발짝 뒤에서 아가씨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연 회장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바보. 진짜 바보야. 그날 밤 서연 회장님이 비서한테 전화해서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떡볶이요. 학교 앞 포장마차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지만 서연 회장님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분식집 떡볶이를 주문시켰어요. 다음 날 점심 서연 회장님이 떡볶이를 가져와서 병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50년 전에 같이 못 먹었으니까 오늘 같이 먹자. 태창 씨가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매운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50년 전 세 발짝 뒤에서 바라만 보던 그 떡볶이를 이제야 그 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먹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매운 척하면서 눈물을 닦는 태창 씨 옆에서 서연 회장님도 매운 척하면서 코를 훌쩍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서연 회장님은
태창 씨와 50년 전에 하지 못한 것들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같이 영화 보기, 같이 사진 찍기, 같이 노래 부르기, 같이 손잡고 걷기. 전부 20대 연인들이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70대, 75세 두 사람이 병원 안에서 하나씩 해나간 거예요. 영화는 병실 벽에 빔 프로젝터를 싸서 봤어요. 태창 씨가 젊었을 때 좋아했다는 영화 로마의 휴일을 틀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놀랐대요. 당신이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 태창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공주와 경호원 이야기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좋아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셀카봉을 사왔어요. 태창 씨가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서연 회장님이 요즘은 이걸로 사진 찍는다면서 태창 씨 옆에 쏙 붙어 앉아서 둘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태창 씨가 카메라를 어디 봐야 하는지 몰라서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표정도 어색하게 굳어 있는 사진. 그런데 그 사진이 서연 회장님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됐어요. 평생 혼자 찍은 사진밖에 없었던 서연 회장님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란히 찍은 사진. 서연 회장님이 그 사진을 보면서 비서한테 말했대요. 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이게 내 얼굴 맞아? 그리고 손잡고 걷기. 이건 좀 특별했어요. 태창 씨가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왔어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한 덕분이었어요. 의사가 짧은 거리는 걸어보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창 씨가 한 발짝 떼면 서연 회장님이 반 발짝 맞추고 50년 동안 태창 씨가 서연 회장님의 반 발짝 뒤에서 걸었잖아요. 이번에는 서연 회장님이 반 발짝 뒤에서 맞춰 걸은 거예요.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울었대요. 70대 할머니와 75세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걷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었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진호, 서연 회장님의 아들 최진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잖아요. 진호는 어머니가 이사회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이걸 기회로 삼았어요. 어머니가 비운 자리를 자기가 꿰차려고. 하지만 명예회장직은 내려놓았어도 서연 회장님의 지분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어요. 진호가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어머니의 지분을 넘겨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 경호원 노인네한테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유산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 진호의 이마에 핏줄이 솟았어요. 진호는 먼저 언론을 움직였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기자를 시켜서 기사를 준비하게 했어요. 제목이 이랬대요. 성운그룹 명예회장, 70대의 전직 경호원과 황혼 로맨스, 재계 충격. 그 기사 안에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진, 병원 옥상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실릴 예정이었어요. 다 몰래 찍은 거예요. 진호가 병원 내부에 심어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진호의 목적은 간단했어요. 여론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압박하는 것. 노망난 노인이 경호원한테 재산을 갖다 바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머니의 법적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후견인 지정을 통해 그룹 지분을 자기한테 넘기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진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호는 더 빠르고 더 비열한 방법을 택했어요. 직접 태창 씨를 찾아간 거예요. 서연 회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약초물을 다시 끓이러 간 사이 진호가
VVIP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태창 씨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진호를 보고 놀랐어요. 도련님. 태창 씨는 아직도 진호를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렀으니까. 진호가 그 호칭에 코웃음을 쳤어요. 도련님이라. 진호가 병실 안을 느릿느릿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분수를 모르는 건 여전하시네요, 강 씨. 태창 씨가 아무 말 없이 진호를 바라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머니가 이사회에서 권한을 내려놓으셨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운그룹 회장이 늙은 경호원한테 미쳐서 그룹을 내팽개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태창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체면. 그 단어예요. 태창 씨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것. 자기 때문에 서연 회장님의 체면이, 명예가 손상되는 것. 그게 태창 씨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무서운 거였어요. 진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돈 봉투였어요. 탁, 태창 씨의 무릎 위에 던졌어요. 여기 5억 있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어머니 인생에서 영원히. 어차피 시한부 아닙니까? 남은 시간 편하게 쓰시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5억이요. 50년을 목숨 바쳐 지킨 사람한테 고작 5억 던지면서 꺼지라고 한 거예요. 태창 씨가 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더니 진호에게 도로 내밀었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련님. 필요 없다고? 진호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경호원 나부랭이가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돈도 안 받겠다? 그럼 뭘 노리는 거야? 우리 어머니 재산? 아니면 그룹 주식? 진호가 태창 씨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어머니 돈 노리고 늙은 여우 짓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당장 꺼져. 그 순간 태창 씨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의 50년간 수많은 적과 맞서온 그 눈빛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곧 꺼졌어요. 왜냐면 태창 씨의 눈앞에 있는 건 적이 아니라 서연 회장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태창 씨가 평생 지키려 했던 사람의 살과 피였으니까. 태창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지만 한자 한자 또박또박했어요. 도련님, 저는 아가씨의 돈에는 단 한 푼도 관심이 없습니다. 50년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가씨가 아가씨의 인생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진호가 비웃었어요. 인생? 경호원 나부랭이가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논해? 웃기지 마. 진호는 봉투를 다시 침대 위에 집어 던지고 나갔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사흘 줍니다. 사흘 안에 안 나가면 내가 직접 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진호가 나간 뒤 태창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돈 봉투를 침대 밑에 밀어넣고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주워서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연 회장님이 돌아왔을 때 웃었어요. 힘겹게,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가씨, 오늘 죽이 좀 되셨습니까? 서연 회장님이 자랑스럽게 냄비를 들어 보이며 오늘은 진짜 죽이야, 풀이 아니고라고 했을 때 태창 씨가 웃었어요. 그런데요, 그 웃음 뒤에서 태창 씨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날 밤 서연 회장님이 잠든 뒤 태창 씨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간이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서연 회장님의 잠든 얼굴을 돌아봤어요. 주름투성이인데도 태창 씨 눈에는 50년 전 그 20살 아가씨 그대로였대요. 태창 씨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가씨 곁에 있으면 아가씨의 아들이 아가씨를 괴롭힐 것이다. 언론이 아가씨를 망신 줄 것이다. 세상이 아가씨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내가 아가씨의 인생의 오점이 되는 것, 그것만은 안 된다. 5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 남자는 평생 자기가 서연 회장님 인생의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물러서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이게 태창 씨가 아는 유일한 사랑 방식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 서연 회장님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태창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췌장암 말기 환자가 링거 없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태창 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특수부대 시절에 단련한 정신력으로 피가 났건 뼈가 부러지건 임무를 수행하던 그 정신력으로 태창 씨의 마지막 임무는 서연 회장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서연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 태창 씨는 링거를 뽑고 간이 옷장에서 자기 낡은 외투를 꺼내 걸쳤어요. 그리고 서연 회장님의 잠든 얼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을 뻗어 은빛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싶었지만 만지면 깨울까봐 손을 걷어들였어요. 대신 베개 옆에 뭔가를 내려놓았어요. 자기 시계.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차던 그 낡은 은빛 시계. 유리에 금이 가고 밴드가 달아서 너덜너덜한, 그런데 아직도 째깍째깍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계. 태창 씨의 유일한 재산이자 유일한 유품이 될 물건. 그걸 서연 회장님 베개 옆에 놓고 태창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가씨. 태창 씨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며칠 전 서연 회장님과 손잡고 걸었던 바로 그 복도를 이번에는 혼자서 지팡이도 없이 벽을 짚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야간 근무 간호사가 놀라서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못 나가세요. 라고 했지만 태창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바람 좀 쐬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미처 맞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1층 로비를 지나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월 초 꽃샘 추위가 몰려오는 밤. 차가운 빗줄기가 태창 씨의 마른 몸을 때렸어요. 여러분, 췌장암 말기 환자가 링거를 뽑고 한밤중에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창 씨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목적이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빨리 사라져야 서연 회장님이 편해진다고, 자기가 없으면 진호도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를 맞으며 태창 씨는 병원 앞 도로를 걸었어요. 행선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50년 전 서연 회장님을 처음 만난 날처럼. 그날도 비가 왔었거든요. 태창 씨가 처음으로 서연 회장님의 차 문을 열어주던 그날, 빗속에서 50년의 시작과 끝이 모두 빗속이었어요. 100m쯤 걸었을까? 태창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불타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어요. 췌장암이 온몸으로 전이되면서 생기는 극심한 통증.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도 태창 씨는 걸었어요. 한 발짝만 더, 한 발짝만 더. 아가씨로부터 한 발짝만 더 멀어지면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덜 아플 테니까.
그런데 50m를 더 가지 못하고 태창 씨의 무릎이 꺾였어요.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으며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빨간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붉은 강이 되어 흘렀어요. 아가씨 피를 토하면서도 태창 씨의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였어요. 아가씨.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거였어요. 태창 씨가 쓰러졌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옆으로 누우면서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대요. 서연 회장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20살 때 떡볶이 먹으며 웃던 얼굴, 웨딩드레스 입고 차에서 내리던 얼굴, 어제 죽을 끓이며 자랑하던 얼굴. 전부 다 아름다웠어요. 전부 다 사랑했어요. 태창 씨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어요.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흐려지고 그 시각 병원 VVIP 병실 서연 회장님이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새벽 4시 잠결에 손을 뻗어 태창 씨 침대 쪽을 더듬었어요. 차가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링거줄이 바닥에 늘어져 있고 링거침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베개 옆에 태창 씨의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 회장님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또 도망쳤구나. 또 혼자서 짊어지려고. 서연 회장님이 시계를 움켜쥐고 맨발로 복도에 뛰쳐나갔어요. 태창 씨, 태창 씨. 새벽 병원의 서연 회장님의 비명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가 2시간 전에 나가셨어요. 바람 쐬러 간다고 서연 회장님이 창밖을 봤어요. 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서연 회장님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어요. 맨발에 잠옷 차림인 채로 엘리베이터로 달렸어요. 간호사가 회장님, 신발이라도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을 박차고 나간 서연 회장님은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70세 노인이 맨발로 잠옷바람에 새벽비를 맞으며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태창 씨, 어디 있어요? 태창 씨. 비에 젖은 목소리가 텅 빈 새벽거리에 울렸어요. 200m. 서연 회장님이 맨발로 200m를 뛰었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웅크린 사람.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리고 가로등에 비친 빗물에 번져가는 붉은 핏자국. 서연 회장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태창 씨. 미끄러지듯 달려가서 태창 씨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차가웠어요. 태창 씨의 몸이 얼음장 같았어요. 입가에 피가 묻어 있고 눈이 반쯤 감겨 있고 숨이 가늘게 아주 가늘게 붙어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를 꼭 안은 채로 비를 맞으며 울부짖었어요.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놔두고 죽으면 안 돼, 태창 씨. 서연 회장님이 비를 맞으며 태창 씨의 몸을 흔들었어요. 눈 떠, 제발 눈 떠. 태창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가씨 저 때문에 또 고생을 닥쳐. 말하지 마. 힘 아껴. 서연 회장님이 한 손으로 태창 씨를 안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도 없는 잠옷을 뒤적거렸어요. 전화기가 없었어요. 맨발에 잠옷바람이었잖아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서연 회장님이 텅 빈 새벽거리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맨발로 빗속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안고 울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돈이고 권력이고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보안 요원들이 뛰어나왔어요. 간호사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응급 들것이 왔고 태창 씨가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서연 회장님은 태창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들건 옆을 맨발로 뛰어가면서 태창 씨의 차가운 손을 꽉 쥐고 태창 씨, 나 여기 있어. 놓지 않을 거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말했어요. 응급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창 씨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서연 회장님의 손을 쥐었어요. 힘은 거의 없었지만 분명히 쥐었어요. 나도 놓기 싫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응급실 앞 복도에서 서연 회장님은 주저앉았어요. 맨발이 피투성이었어요. 달리면서 유리 조각이나 돌에 베인 거예요. 그런데 서연 회장님은 그걸 느끼지도 못했어요. 태창 씨의 시계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응급실 빨간불이 켜진 문 앞에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중얼거렸대요.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제발 살아야 해. 그 모습을 새벽 근무 간호사가 봤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대요. 그 할머니가 이 병원 꼭대기층 VVIP 쓰는 재벌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우는 할머니인 줄로만 알았어요. 맞아요. 그 순간 서연 회장님은 재벌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우는 한 명의 여자였어요. 여러분, 응급실 빨간 불이 꺼지기까지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서연 회장님은 그 4시간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맨발에 피가 마르고 잠옷이 딱딱하게 굳고 머리카락이 엉겨 붙었는데도요. 간호사가 가져다 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로 태창 씨의 시계만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고 병원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서연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풀려서 비틀거렸지만 벽을 짚고 서서 의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출혈이 심했습니다. 췌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무리하셔서 장기 출혈이 있었어요. 수혈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서연 회장님의 손이 벽을 짚은 채로 떨렸어요. 지금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의사가 서연 회장님의 눈을 바라봤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이 당겨졌습니다. 한 달, 아마 한 달 정도. 한 달. 서연 회장님의 무릎이 다시 꺾이려 했어요. 하지만 벽을 짚고 버텼어요. 면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서연 회장님이 곧바로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태창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줄이 달려 있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했어요. 하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태창 씨의 입술이 산소 마스크 안에서 움직였어요. 아가씨 죄송합니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담요를 벗어 태창 씨의 몸 위에 덮어줬어요.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도망치면 나 진짜 용서 안 해. 그 한마디에 태창 씨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산소 마스크가 눈물로 뿌옇게 되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고 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가 왔었어? 내가 없는 사이에. 태창 씨가 눈을 피했어요. 서연 회장님은 그걸 보고 다 알았어요. 진호였지? 태창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돈 줄 테니 꺼지라고 했어?
태창 씨가 간신히 말했어요. 도련님은 아가씨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서연 회장님이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그 애가 걱정한 건 내가 아니야. 내 돈이야. 태창 씨가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거만한 걸음. 진호가 나타났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거예요. 진호는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새벽 5시에 연락을 받았는데도 머리를 젤로 단정하게 넘기고 금 커프스까지 끼우고 진호가 응급실 칸막이를 젖히고 들어오면서 태창 씨를 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결국 이 꼴이 되셨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연 회장님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맨발에 피 묻은 잠옷 차림에 엉킨 머리카락. 재벌 회장의 위험 따위는 어디에도 없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셨습니까? 진호가 서연 회장님에게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 늙은 경호원은 어차피 죽어요. 한 달이래요. 한 달 뒤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망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각서입니다. 그룹 회장직에서 영원히 물러나겠다는 각서. 여기에 사인하시면 저 영감 남은 한 달 수술비, 치료비 다 대주겠습니다. 아, 제주도 별장도 쓰시라고 하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어머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입니다. 서연 회장님이 그 각서를 받아들었어요. 진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됐다, 이겼다. 하지만요, 서연 회장님은 그 각서를 읽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각서를 양손으로 잡더니 찢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더기가 될 때까지 찢어서 바닥에 뿌렸어요. 종이 조각이 응급실 바닥에 눈처럼 흩어졌어요. 진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서연 회장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진호와 한 뼘 거리에서 서연 회장님이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진호가 키가 크니까 서연 회장님은 고개를 살짝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올려다보고 있는 쪽이 더 높아 보였어요. 서연 회장님의 입이 열렸어요.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내가 입고 있는 그 명품 정장. 서연 회장님의 시선이 진호의 양복을 훑었어요. 누가 사줬니? 진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내가 사는 그 50억짜리 펜트하우스. 내가 목에 두르고 다니는 그 부회장 명함. 전부 다 어디서 났니? 서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응급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도 의사도 다른 환자도 전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저 사람이 자기 피와 살을 깎아 나를 지켜냈기에 존재하는 거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20살에 납치당했을 때 저 사람이 칼을 3번 맞고 나를 구했어. 그때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어. 내가 죽었으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했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 덕분이야. 진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악한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진호가 입을 열려 했어요. 뭔가 반박하려고. 그 순간 서연 회장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빠르게 아들의 뺨을 전력을 다해 내려쳤어요.
짝! 응급실의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진호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맞은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 맞는 것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그 손바닥에 담긴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으니까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실망한 어머니의 슬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 은혜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놈. 서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울렸어요. 여러분, 이건 재벌 회장의 호통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지 못한 어머니의 절규였어요. 저 사람 등에 있는 흉터가 몇 개인 줄 알아? 칼자국이 3개, 총상이 2개, 수술 자국이 8개야. 전부 너의 어머니를 지키다 생긴 거야. 그 사람 무릎이 왜 불편한지 알아? 내가 6살 때 폭발물이 터져서 인대가 끊어진 거야. 그때도 저 사람이 널 업고 뛰었어. 너를. 이 배은망덕한 것이. 진호가 뺨을 잡은 채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서연 회장님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오늘부로 너를 파문한다. 진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성운그룹 부회장직에서 해임한다. 내 명의의 모든 재산에서 너를 제외한다. 오늘부터 너는 이 가문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진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그건 농담이시죠?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인 말이야. 서연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내가 나를 실망시킨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사람을 모욕한 건 절대 용서 못해. 진호가 비틀거리며 응급실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한 번이라도 불러 세워줄까 싶어서. 하지만 서연 회장님은 이미 돌아서서 태창 씨에게 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태창 씨에게로. 진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후회인지 분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진호가 사라지자 응급실에는 서연 회장님과 태창 씨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찢어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침대 옆으로 돌아왔어요. 태창 씨가 산소 마스크를 벗기고 있었어요. 아가씨, 도련님한테 그러시면 됐어.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군번줄. 아까 태창 씨가 목에 걸고 나갔던 그 군번줄이 응급실에서 처치할 때 빠져서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걸 서연 회장님이 받아온 거였어요. 서연 회장님이 그 군번줄을 태창 씨의 손에 쥐어줬어요. 태창 씨의 앙상한 손가락이 군번줄을 감싸쥐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어요.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낡은 군번줄 위에서 겹쳤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어요. 태창 씨, 제발 눈 좀 떠봐요. 태창 씨의 눈이 이미 떠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 회장님은 태창 씨의 눈이 아니라 태창 씨의 마음을 향해 말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진짜 나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나랑 결혼해줘요, 네. 여러분, 70세 여자가 피 묻은 잠옷 차림에 맨발에 피가 나는 채로 응급실 침대 위 75세 남자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고 장미꽃도 없고 음악도 없어요. 있는 건 낡은 군번줄 하나와 50년을 기다린 마음뿐이었어요. 태창 씨가 한참 동안 서연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특수부대에서 온갖 고문과 극한 훈련을 견뎠던 남자가 이 한마디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힘겹게, 아주 힘겹게 목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울지 마라. 서연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태창 씨의 손가락이 서연 회장님의 손을 미세하게 쥐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아가씨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서연아. 그 세 글자가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서연 회장님의 심장에 박혔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울음이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한 달이라고 했죠. 한 달, 30일, 720시간. 서연 회장님은 그 720시간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태창 씨가 응급실에서 VVIP 병실로 다시 올라온 날 서연 회장님은 태창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할 일이 있어. 할 일이요? 결혼식? 태창 씨가 놀라서 서연 회장님을 봤어요. 아가씨,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을 막았어요. 또 그 소리 하면 진짜 화낸다. 감이라는 말 이제 금지야. 당신은 나한테 감이가 아니라 당연이야. 태창 씨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평생 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던 남자에게 당연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해방이었겠어요. 서연 회장님은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원한 건 딱 하나. 제주도. 왜 제주도냐고요? 50년 전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해요. 서연 회장님이 26살 때 세 번째 납치 위협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서연 회장님을 급하게 피신시킨 곳이 제주도였어요. 태창 씨와 단둘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숨어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아가씨와 경호원이 아닌 그냥 남자와 여자로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태창 씨는 딱 한 번 경호원이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다가 파도에 미끄러질 뻔했을 때 태창 씨가 손을 잡았어요. 반사적으로 잡고 나서 화들짝 놀라서 놓으려 했는데 서연 회장님이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잠깐 딱 3초만 서로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 위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태창 씨가 먼저 손을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 한마디와 함께 서연 회장님은 그때의 제주도를, 그때의 파도 소리를, 그때 잠깐 잡았던 손의 온기를 50년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제주도여야 했어요. 바로 그 바닷가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서연 회장님은 제주도의 그 성당을 찾아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당이 아직 있더래요. 조금 낡아지고 담쟁이가 더 무성해지고 종탑의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성당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결혼식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신랑은 75, 신부는 70입니다. 하객은 없습니다. 둘만 할 겁니다. 신부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대요. 하느님의 사랑에 나이는 없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제주도로 가는 길 서연 회장님은 의료진과 함께 태창 씨를 전용기에 태웠어요. 태창 씨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50년 전 도망치듯 이 섬에 왔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러 이 섬에 오고 있다니. 태창 씨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저 바다 좀 보십시오. 5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손을 잡고 창밖을 같이 봤어요. 바다만 똑같은 게 아니야. 내 마음도 그때랑 똑같아. 태창 씨가 고개를 돌려 서연 회장님을 봤어요. 저도요, 서연아. 아직도 이름 부르는 게 어색한 75세 남자의 어느라고 떨리는 그 호칭에 서연 회장님이 소리내어 웃었어요. 50년 만에 가장 환한 웃음이었어요. 성당에 도착했을 때 서연 회장님은 태창 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직접 밀어서 성당 앞까지 데려갔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은빛과 은빛. 서연 회장님이 성당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어요. 태창 씨, 나 잠깐 준비 좀 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태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20분 뒤 성당 문이 열렸을 때 태창 씨의 눈에 비친 것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 회장님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어요. 심플한 아이보리색 레이스 원피스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베일 대신 은빛 머리카락 위에 작은 흰 꽃 하나를 꽂고 있었어요. 70세의 신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태창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사람이요, 칼에 찔려도 총에 맞아도 죽어가면서도 거의 울지 않던 사람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 회장님을 보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성당 통로를 걸어왔어요. 하객이 앉아야 할 나무 의자들은 전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 회장님에게는 태창 씨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휠체어 앞에 서자 태창 씨가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섰어요. 간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태창 씨가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 발로 서연 회장님 앞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일어선 태창 씨의 모습에 서연 회장님이 또 울었어요. 신부님이 예식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두 분, 오늘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반려가 되실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서연 회장님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울면서도 확고했어요. 신부님이 태창 씨를 바라봤어요. 태창 씨의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간신히 한마디 했어요. 네, 서약합니다. 그 짧은 대답에 5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손을 잡았어요. 태창 씨가 서연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흉터투성이인 두 손이 성당의 황금빛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예식이 끝나고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를 부축해서 성당 밖으로 나왔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50년 전과 똑같은 바다. 파도가 검은 현무암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고 갈매기가 하늘 위를 날고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은빛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를 성당 앞 나무 벤치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기도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태창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아니 서연아. 이름을 부르는 게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불렀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날은 처음입니다.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야. 그 후 한 달, 서연 회장님과 태창 씨는 제주도에 머물렀어요. 성당 근처 작은 펜션을 빌렸어요.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면서 태창 씨의 통증 관리를 도왔어요. 서연 회장님의 사랑 덕분이었는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의사가 예상했던 극심한 통증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태창 씨가 비교적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태창 씨가 걸을 수 있을 때는 손을 잡고 걸었고
못 걸을 때는 서연 회장님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를 보며 50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서연아, 내가 25에 처음 아가씨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 뭐였는지 알아? 태창 씨가 바닷가 모래 위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연 회장님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뭐였는데?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서연 회장님이 웃었어요. 왜? 아가씨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을 지키다가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에 무서웠어.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서 50년이 지났잖아. 끝났어? 태창 씨가 서연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앞으로도 안 끝날 거야.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래, 끝나지 마. 절대로.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날 아침 태창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의료진이 산소호흡기를 달아줬지만 태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빼줘.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어요. 왜? 이거 해야 숨쉬기 편한데. 서연아 얼굴이 잘 안 보여. 이거 쓰면 서연아 얼굴이 가려져. 서연 회장님이 울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남자는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보다 서연 회장님의 얼굴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서연 회장님이 산소 마스크를 벗겨주었어요. 태창 씨가 서연 회장님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풍경을 다 포기해도 이 얼굴 하나만 보면 된다는 듯이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손을 잡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좁은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가슴에 귀를 대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느리지만 아직 뛰고 있었어요. 태창 씨, 심장 소리 들려요. 아직 뛰고 있어. 태창 씨가 힘겹게 웃었어요. 그 심장이요, 50년 동안 아가씨 때문에 뛴 겁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제주도 특유의 소금기 머금은 따뜻한 바닷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서 두 사람의 은빛 머리카락을 간지렸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방 안을 채웠어요. 태창 씨가 서연 회장님의 은빛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로 은빛 가닥이 미끄러지는 걸 느끼면서 태창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고마웠어. 뭐가? 전부 다. 50년 전에 나를 경호원으로 받아줘서, 병원에 찾아와줘서, 결혼해줘서, 그리고 태창 씨의 숨이 잠깐 끊겼어요. 서연 회장님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태창 씨가 가느다란 숨을 다시 이으며 말했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의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사랑해줘서 고마운 건 나야.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니까 나는 무서운 게 없었어. 당신이 내 뒤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이 무섭지 않았어. 태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서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나가고 나서 울지 마. 울면 내가 편히 못 가. 서연 회장님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건 못해. 울 거야. 평생 울 거야. 태창 씨가 힘겹게 웃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웃어. 서연아가 웃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임무였으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태창 씨의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오후가 되자 태창 씨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어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놀라울 만큼 평온했어요.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를 아는 채로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바다 쪽으로 얼굴을 돌려줬어요. 창문 너머로 제주도의 바다가 오후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 파도의 리듬에 맞추듯이 태창 씨의 숨결이 느려졌어요. 서연아, 태창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다음 생에도 너를 지킬게. 서연 회장님이 태창 씨를 더 꽉 안으며 말했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교대야, 교대. 태창 씨가 웃었어요. 생애 가장 평안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머금은 채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는 여자의 품에 안겨서 태창 씨는 눈을 감았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서연 회장님의 품에서 강태창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75년의 삶, 50년의 헌신,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의 눈부신 사랑. 서연 회장님이 한참 동안 태창 씨를 안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다가와도 간호사가 어깨를 두드려도 놓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해가 기울어 방 안에 붉은 노을빛이 물들 때까지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연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태창 씨의 차가워진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어요. 수고했어, 내 사랑. 평생 내 그림자로 살았으니 이제 내가 당신의 태양이 될게요. 편히 쉬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주도의 그 바닷가 언덕 위 작은 성당 옆에 하나의 묘비가 세워졌어요. 소박한 검은 돌 위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 나의 유일한 사랑.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 묘비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윤서연. 은빛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손에는 태창 씨가 남긴 낡은 시계를 쥐고 있었어요. 금이 간 유리, 다른 밴드, 그런데 아직도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 마치 태창 씨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것처럼. 서연 회장님이 시계를 귀에 대었어요. 째깍, 째깍, 째깍. 태창 씨의 심장 박동 같은 소리. 서연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하늘을 향해. 구름 한 점 없는 제주도의 파란 하늘을 향해. 환하게. 50년을 울며 참아왔던 여자가 마지막에는 웃었어요. 왜냐면 서연 회장님은 알았거든요. 태창 씨는 떠난 게 아니라는 걸. 50년 동안 반 발짝 뒤에서 자기를 지켰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반 발짝 뒤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걸.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꼭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명품 선물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매일 아침 차 문을 열어주는 손, 비를 맞으며 뛰어나가는 맨발, 50년간 간직한 피 묻은 군번줄, 그리고 서연아라고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말없이 지켜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오늘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50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곁에 강태창은 누구인가요?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사람은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